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고교 학생들을 태우고 펜실베니아주로 향하던 버스가 전복돼 2명이 사망하고 학생 수십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년도 미 회의 예산 처리 기한을 8일 앞두고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백악관은 셧다운 대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한 집 더 짓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서류 미비자의 수가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 미국 내 전체 서류 미비자 중 1%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시 호컬 지사의 서명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내년부터 유권자 누구나 부재 사유 없이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영상 녹화 및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K5 로보캅을 투입해 타임스퀘어 지하철역 순찰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교통혼잡세 징수 프로그램이 반대 소송에도 불구하고 내년 5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남미 이민자들이 또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이민자들이 손을 맞잡고 인간띠를 그려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롱아일랜드 파밍데일 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펜실베이니아로 밴드 캠프를 갔던 버스가 전복돼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2명은 어른 여성이며 부상자들 가운데 어린이 최소 5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경찰국 대변인은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고교 밴드 학생들을 태우고 펜실베니아주의 한 뮤직 캠프 행사장으로 가던 중에 버스가 고속도로를 이탈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이탈한 원인은 앞타이어 파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I-84 도로의 오렌지 카운티 와웨이 안다 서쪽 방향에서 발생했으며 캠프 목적지인 파인 포레스트 캠프까지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날 사고로 밴드 담당 교사 43세 지나 펠레티에르와 은퇴한 음악교사 77세 베아트리체 페라리 등 2명의 성인이 사망했고 학생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 중 5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학생 40명과 교사 및 학교 관계자 등 성인 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사고로 중상을 입은 5명의 학생들 외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으며 이들은 인근 웨체스터 카운티 메디컬 센터, 월킬의 가넷 헬스 메디컬 센터 등 6개의 병원으로 나뉘어져 이송됐습니다. 호컬 주지사와 함께 사고 현장에 방문한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은 사고를 경험한 40명 학생 중 다수가 신입생이어서 우려가 크다며 이들이 사고 충격을 잘 견디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특별수사팀을 파견해 이번 사고 현장에 투입했으며 이들은 뉴욕주 경찰과 함께 사고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내년도 미 의회의 예산 처리 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의 무급 출근은 물론이고 일부 공항이나 박물관, 공원 등 정부 기관의 서비스가 중단되며 하와이 산불 피해자 지원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재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셧다운 지침을 각 연방기관에 배포하는 등 잠재적인 셧다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조만간 공식 착수할 예정이라고 오늘 CNN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필수적인 정부 기능은 멈추기 위한 표준 절차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 법안 만료기한 일주일 전에는 합의가 임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연방기관이 질서 있는 셧다운 계획을 검토하도록 소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소통 작업도 이날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의회가 이달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달 1일부터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합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 공무원과 국방부 직원 등은 출근은 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강제휴가를 가게 돼 여권국, 이민국 등 부분 폐쇄가 이뤄지게 됩니다. 일부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도 문을 닫고 공항에서는 서비스 부재로 지연 등 혼란이 빚어지며 하와이 산불 피해자 지원 등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도 재기능을 못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5년 만으로 당시 셧다운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약 8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2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이달까지 12개의 연방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신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주, 공화 양당 대립으로 셧다운 위기를 맞았던 데 비해 이번에는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서 보수 강경파와 지도부 간 내홍을 겪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하원에서는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쓸 수 있는 지속지출 결의안에 현 수준보다 전체로는 1%, 손대지 않을 국방비와 제한군인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 부처 예산은 8% 삭감하는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부 보수 강경파들이 국경 장벽 예산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수년 내에 최대 10만 채의 추가 주택을 공급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택 차고나 뒷마당을 개조해 추가 세대 구성을 용이하게 하고 주거용 주택을 최고 4층까지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닝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각종 건설 규제 완화로 1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집 더 짓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주차장 규제 폐지, 서민 주택 혜택 확대, 공유 주거, 메인 스트리트 조닝, 교통 중심 개발, 부대 주거 시설, 빈 오피스 용도 변경, 캠퍼스 활용 극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시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함께 지어야 하는데 이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서민 주택 건설 혜택도 확대합니다. 현재 노인주택을 지으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20% 더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모든 종류의 서민주택으로 확대합니다. 공유 주거도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며 주방이나 거실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허용합니다. 또 주거용 건물이라도 지상 최고 4층까지는 상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조닝 규제로 막혔던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근처 지상 3층에서 5층의 주택 건설도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뒷마당의 별채, 차고, 지하실 등을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기존 주택 부지 내에서 최대 8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빈 오피스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학 캠퍼스 등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도시계획국을 통해 이번 뉴욕시 조닝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의 전체적인 불법 체류자가 증가한 반면 한인 서류 미비자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추방 위기 한인 이민자 수도 올해의 경우 지난 12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정책연구소 MPI에 따르면 한인 서류 미비자는 지난 2021년 기준 13만 2천 명 정도로 추산됐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추산치보다 24%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연방국토안보부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불체자 수는 지난 2014년에 2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에 비하면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 미국 내 전체 서류 미비자 추산치 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2%대에서 2021년 1%대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한인 불체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민 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 수도 상당폭 줄어들어 올해의 경우 지난 12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5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감소했고 2년 전에 비하면 37% 줄었습니다. MPI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서류 미비자를 출신국별로 구분했을 때 한인은 12번째로 많았습니다.
1위는 멕시코로 520만 3천 명에 달했는데 미국 전체 서류 미비자의 4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2위는 과테말라로 78만 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인도, 필리핀, 베네수엘라, 중국, 콜롬비아, 브라질 순이었습니다. 아시아계 서류 미비자는 총 120만 4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MPI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총 서류 미비자 추산치는 1,120만 명으로 2019년에 1,100만 명에서 20만 명 늘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1위인 멕시코 출신 서류 미비자는 전보다 감소했지만 다른 국가 출신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MPI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서류 미비자는 10년 이상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770만 명과 비교하면 32% 줄었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63%에서 2021년 46%로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에서 팬데믹으로 일시적 도입을 했던 우편 투표가 영구화됩니다. 내년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 정부는 우편 투표를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 시행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부재자 투표가 아닌 조기 투표의 경우에도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편 투표 영구화를 위한 조기 투표 확산 법안은 뉴욕주 의회에서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데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우편 투표를 신청해 손쉽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부재자 사유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주정부는 이 법이 발효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바빠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침내 누구나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됐다며 투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우편 투표를 신청한 뉴욕주 유권자는 50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우편 투표 확대에 반발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정부와 호컬 주지사를 고소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우편 투표 확대 법안 외에도 뉴욕 주민들의 투표권을 강화할 수 있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봉투에 테이프 조각 등이 붙어 있어도 투표 용지에 문제가 없다면 무효 처리가 안 되도록 하는 법안, 조기 투표 기간 동안 투표소 변경 제대로 공지하기, 교정시설에서 석방되는 개인에게 투표 정보 제대로 제공하기, 투표소 직원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앞으로 뉴욕 타임스퀘어 지하철역 인근에 실시간으로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비디오 정보를 뉴욕시 경찰국으로 전송하며 시민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로봇 경찰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1시간에 $9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 로봇캅은 인력이 부족한 야간 순찰 활동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은 오늘 타임스퀘어역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K5 로보캅을 소개하며 이 로봇이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을 순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K5라고 불리는 이 로보캅을 투입해 1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뉴욕시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을 밤새 순찰하고 녹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무게 약 400파운드, 시간당 사용비용 $9인 K5 로보캅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를 이어갑니다. 뉴욕시경은 야간 근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4시간 녹화가 되는 첨단 로봇을 통해 대중교통 내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 정부는 모든 최첨단 기술과 발전을 동원해 뉴욕시를 안전하게 지켜낼 의무가 있다며 드론을 이용해 순찰에 나서고 디지독을 통해 로봇 경찰견을 사용하는 데 이어 이번에는 로봇 경찰관을 순찰에 투입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보캅은 야간 근무로 불평을 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며 1시간에 $9라는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5 로보캅은 실시간으로 현장 비디오 영상을 경찰서로 전송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시 비디오를 녹화하지만 음성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해당 로봇은 첫 2주간은 지하철역 곳곳을 파악하고 탐지하며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이후 타임스퀘어 지하철역 주변을 우선적으로 순찰할 예정입니다. K5 로보캅은 시민들의 질문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으며 필요시 뉴욕시경 인력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개인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뉴욕시경에서 보고 있는 느낌이라며 뉴욕시가 사생활 침해 기술에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그동안 법적 소송과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맨하튼 교통 혼잡세 징수 프로그램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 올리버 MTA 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자세한 할인 대상 차량 및 할인율은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뉴저지 주민뿐만 아니라 일부 뉴욕 주민들 역시 교통비 부담 증가라며 강력히 반대해온 맨해튼 교통혼잡세 징수 프로그램이 반대 의견 및 집단 소송에도 불구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만 알려져 있었지만 존 올리버 MTA 회장이 이사회 회의를 통해 교통혼잡세 징수를 내년 5월부터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은 맨해튼 60스트릿 남단, 즉 센트럴파크 남쪽 입구 인근 아래쪽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부과하는 교통혼잡세를 징수해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환경을 지킬 것이며 교통체증을 막는다는 취지로 MTA가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통혼잡세의 징수가 주민들의 가정경제에 부담이라며 뉴저지주 정부 및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보로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 같은 반발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미 올 여름부터 통행료 징수를 위한 차량 식별 스캐너 및 징수 시스템 설치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리버 회장은 교통혼잡세를 얼마로 책정할지, 상업용 트럭과 차량 공유업체 차량 및 택시 등 면제 차량은 무엇이며 시간대별로 할인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중으로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TA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맨해튼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세를 50%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며 한 달에 10회 혼잡세를 낸 저소득층 운전자는 이후 11번째 통과 시부터 25%의 할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교통혼잡료의 시행을 통해 MTA가 약 150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자금을 통해 전기버스의 확대, 지하철 내 에어컨 시스템 설치 및 시스템 개선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던 미국으로 건너오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다시 급증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들이 손을 맞잡고 인간띠를 만들어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의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지대에 내린 재난 선포를 갱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경 순찰대 예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적발 숫자는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 종료 직후인 6월 99,500여 명과 비교해 7월 13만 2천여 명과 8월 17만 7천여 명 등 급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주요 월경 포인트 중 하나인 멕시코 피에드라스 네그라스 인근 미국 텍사스 이글패스에는 최근 하루에만 9,000명 가까이 리오그란데 강을 넘어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3세 소년을 포함한 2명이 익사한 채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상대로 한 강경 정책을 펼치는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나드는 이들의 급증으로 우리 지역이 임박한 재난 위협에 놓여 있다며 2021년 5월 31일 국경지대에 내린 재난 선포를 전날 갱신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교량 중 한 곳은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샌디에이고와 엘파소 등 다른 국경 도시에도 이민자가 몰리는 추세입니다. 이와 덩달아 멕시코에서 거주 인정을 받으려는 이들의 숫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멕시코 난민지원위원회와 미국 국경순찰대에서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8월 한 달 멕시코 난민 신청자 수는 11,8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치 구간을 1월에서 8월까지 확장하면 99,881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는 작년 1년간 전체 신청자 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2013년 이래로 최다 신청자를 기록한 해는 지난 2021년 12만 9,768명이었는데 이 추세라면 올해 난민 신청자는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은 주로 과테말라 접경 남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와 팔렌케에서만 신청 건수가 전체의 60%를 넘었습니다. 멕시코 이민당국은 중남미 이민자 유입이 미국으로 향하는 경로의 여러 지점에서 정부의 수용 한계를 압도할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멕시코 이민청과 난민 임시거주지 곳곳에서는 더 나은 임시거주 환경을 요구하거나 더 신속한 서류 처리를 요구하는 집단적 행동이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멕시코시티 한 중심도로에서 이민자들이 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앞서 지난 18일에는 남부에서 이주민 수천 명이 코마르에 한꺼번에 들어가려다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인간 자유 확대에 기여하면서도 개인 사회와 위험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디지털 사회 구현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 카이스트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뉴욕대와 AI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가운데 AI 디지털 분야 연구 개발, 인력 양성, 사업화의 공동 추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 5개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 창의 기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입니다. 연방정부가 무료 코로나19 테스트 키트 가정 배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는 25일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한 주소로 테스트 키트 4개가 무료로 배송됩니다. 중단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건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해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감염 위험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0.5%대를 유지하던 전국 코로나19 감염률이 지난 7월 말부터 상승했습니다. 9월 첫 주에는 2.4%를 기록하며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크래프트 하인즈는 가공치즈 싱글스 아메리칸 83,800여 박스에 대한 리콜을 발표하면서 치즈, 낫장의 얇은 비닐 포장재 일부가 제대로 벗겨지지 않고 남아 질식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접수돼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내렸다며 불만을 접수한 소비자 가운데 6명은 해당 제품 섭취 후 질식 또는 구역질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나 부상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최적 소비기한 만료일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27일 사이인 크래프트 싱글즈 아메리칸 저온 살균 가공 치즈 16온스 포장과 최적 소비기한 만료일이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1월 13일인 3파운드 멀티팩입니다. 펜 아메리카가 발표한 도서 검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1일까지 전국 공립학교와 공립도서관에서 금지된 도서는 3,362권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검열된 도서는 총 6,00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검열된 책의 대부분은 여성 인권, 유색 인종 및 성소수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1,480명의 작가와 삽화가가 발간한 책 1,557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절반은 신체적 학대, 폭력, 트랜스젠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서가 가장 많이 제한된 곳은 플로리다가 꼽혔습니다. 이어서 텍사스, 미주리, 유타, 펜실베니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